하나, 둘, 셋, 넷. 근데 목소리 들어가는지 확인 한번 해줄래요? 하나, 둘, 셋, 넷. 좋아. 누구 들어왔나? 강소영, 여수, 유민이. 좋아. 내 목소리 들어가요? 동석이 어떻게 듣는지 모르는데. 예? 동석이요? 동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뇨? 어떻게 듣는지 까먹었대. 동석이가요? 네. 여기로 들어오면 유민이 목소리 들리네. 고마워요. 여기 링크 몰라요, 걔? 자기가 받은 그 링크를 바로 보내주면 되는데 그 링크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에서 바로 보내주면 돼요. 이렇게 꾹 누르면 복사하기 있잖아요. 네. 해갖고 걔한테 꾹 눌러서 이렇게 복사하게 해주면 돼요. 자기가 받은 그 링크를. 별로 안 어려운데? 그래. 동석이가 자기한테만 연락한 거예요? 아니요, 저랑 어. 이래요. 근데 주영이는 무시하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이, 동석이 보고 있나? 동석? 짜잔. 짜잔. 지민이, 승현, 유미, 한승원, 유민이. 땡, 땡, 어이씨, 땡, 땡, 땡. 좋아. 보내줬어요? 네. 고마워요. 저 은근히 친절하다. 네. 땡큐. 네. 좋았어. 자, 보자. 아유, 여러분 반가워요. 자, 내가 강의들 막 보내주는 거 다 봤어요? 다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특히나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게 바로 리드라는 테크닉이에요, 그렇죠? 리드. 그래서 그게 뭐 이번에 교재가 바뀌어서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여서 매년 나오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그 리드라는 주제를 꼭 보시고 그 강의만 딱 보면 리드는 전부 다 풀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만 보고 그 안에서 내가 또 연습 문제도 풀어놨으니까 그 강의 안에서 그거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어디를 볼 것이냐? 바로 교재로는 maybe 93페이지일 거예요. 93페이지. 93페이지. 자, 그 93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요거. 자, 하이젠베르그의 Uncertainty Principle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보이숑? 보세요. 요때 아마 1학년 때도 배웠을 거예요. 근데 1학년 때 배웠던 거하고의 차이점은 뭐? 영어로 나온다는 거. 알겠죠? 영어 단어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챕터 4장부터 시작해서 양자역학이 시작이 되는데 양자역학에 대한 수리적 접근을 이제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 파동함수를 가지고 3차원 중적분을 해서 어떤 물리량을 계산해내는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이 uncertainty principle이 그것과 연결될 수 있어요. 1학년 때는 그냥 막연한 그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 2학년 일반화학 때는 그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수리적 백그라운드를 물을 수도 있어요. 그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때 여기다 보시면은 uncertainty라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의미상 뭐냐면 일종의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무슨 말이죠? 그거를 그냥 표준 편차 영어로 뭐라고 해요? 표준 편차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주영아, 표준 편차 영어로 뭐라 그래요? 야, 좋습니다. 주형아, 아니 주영아, 주형 맞죠? 주영. 주형? 표준 편차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래요. 자, 뭐라고 하냐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 저런 단어가 있는데 저걸 쓰면 될 거를 이 양자역학 부분에서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 표준 편차라고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uncertainty라고 한 거예요. 근데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처음 한 거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근데 의미상 제가 뭐가 된다? 표준 편차가 돼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표준 편차를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이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우선 뭐 이 불확정성 원리와 관련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도입 부분은 이 표준 편차가 과연 우리 현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에 주형 아니면 주형이가 있어요. 하여튼 어떤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이앱 해가지고 뚱뚱뚱뚱 태양이 있어요. 태양. 그럼 여기에 어떤 또 다른 사람의 눈이 있어요. 관찰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관찰자가 이 물체를 혹은 사람을 어떻게 파악하죠? 바로 여기에서 태양빛에서 이압하고 빛이 와서 이렇게 해볼까? 파동이라고 치면 이렇게 와서 탱 맞고 여기서 이제 반사를 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눈으로 이 시각 정보로 이 눈으로 이제 광량자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관찰자는 저 사람이 저기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상황은 매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뭐 굉장히 당연한 인식이에요. 아주 상식적인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식은 19세기 말 이제 광학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 유럽에서 처음 만들어지거든요. 19세기 말에. 그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광학적 아이디어로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개념화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은 뭐 굉장히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 여기에 어떤 짜잔. 자, 라이트 소스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광원이라고 하죠. 이 광원에서 빛이 나오는데 이때 물체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전자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도 이 광원에서 여기서 이 빛이 입사가 되고 여기서 이제 반사가 돼가지고는 반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뭐 여기는 이제 뭐 회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 말을 쓰기도 하는데 뭐 반사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빛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디텍터에 이 반사광이 도달을 하는 거지. 보시죠. 자, 디텍터는 우리말로 검출기요, 하겠죠. 검출기. 뭐 분석화학 같은 걸 배우면 저 검출기의 종류 이런 것도 이제 배우게 되는데 뭐 그냥 뭐 하여튼 뭐 어떤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이 반사광이 딱 도달을 하게 되면 이때 저 전자가 저기에 있느냐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일까요? 네,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빛의 그 얘를 이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그 광량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아시다시피 이 광량자의 그 운동량이 있을 거예요. 그 광량자의 운동량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됩니까? 바로 P는 램다분의 H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빛이 전달이 될 때 빛의 에너지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만큼의 운동량이 전달되는 거예요. 에너지뿐 아니라 운동량도 전달이 된다. 그거는 여기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운동량이 전달이 되면 혹은 어떤 물체가 충격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 운동량에 따라 여기 있는 어떤 입자가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광원에서 날아온 빛 에너지가 에너지뿐 아니라 운동량을 전달하고 그 덕에 그 빛을 맞은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빛에 의한 운동량이 전달된다 하더라도 사람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물론 움직인다고 볼 수 있으나 여기 있는 이런 거시적인 사람은 무엇이 매우 크죠? 질량과 관성이 매우 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 광량자하고의 충돌 후에도 이 위치를 거의 지키고 있을 거란 얘기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의 관성이 너무 커서.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전자 같은 경우는 저런 사람 같은 덩어리에 비해서는 훨씬 가볍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조그만 입자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가 전달될 때 그때 이 녀석의 이 전자의 에너지나 혹은 위치나 운동량 등을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방법으로는 이런 조그만 입자의 에너지나 혹은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뭔가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 있다 라고 하면 진짜 여기 있는데 전자는 이 들어온 정보로부터 전자가 여기 있다 얘기를 하는 순간 얘가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내가 측정한 그 데이터에 심각한 그 오류나 오차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것을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 수학을 이용해서 아예 그냥 증명을 해버려요. 알겠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 하이젠베르그의 결론은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바로 짜잔 짜잔 요렇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보이시죠? 자, 여기 또 여러분들 절대로도 까먹으면 안 되는 상수 하나 나와 있네. 자, h라고 쓰고 위에 이제 짝대기 하나 올라가 있죠.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거죠. 그래서 h 바라고 쓰는데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플랑크 상수 나누기 4파이. 그리고 플랑크 상수 값은 대략 어느 정도죠?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이 정도 됐었죠? 기억나시죠? 뭐 물론 외울 건 아닌데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막 외워져요. 여하튼 그래서 얘는 어떤 물론 값이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양의 그 어떤 상수값을 갖고 4와 파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럼 이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숫자가 이게 바로 뭐다? 그냥 어떤 양수라는 얘기예요. 그 값에 비해서 이 두 개의 곱이 조금 더 크다는데 이 각각이 뭐냐? 얘는 바로 이겁니다. 주어져 있는 요 놈은 해당 입자의 위치, 그거를 양자역학적으로는 보통 x로 많이 표현합니다. x. 그 위치 측정치, 어떤 입자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측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의 표준 편차예요. 정확한 의미로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요 델타 P라고 하는 것도 뭐다? 얘는 운동량 측정치의 표준 편차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그 뭐 이렇게 아주 깊게 다루지 않는 화학책에서는 이걸 이제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라기보다는 그냥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요. 대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거기 조금 있다가 연습 문제 하나 풀어보면서 이제 해결을 할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얘가 그 표준 편차이고 이 표준 편차를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건 이제 나중에 4장 넘어가고 오늘도 약간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장 넘어가서 실제로 얘를 양자역학적 관점으로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게 되는지는 그 5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표준 편차 두 개의 곱이 어떤 양수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이제 개념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1 델타 x가 만약에 0이다. 면 델타 p는 무한대로 수렴해, 무한대로 발산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표준 편차를 측정했는데 표준 편차가 0으로 수렴한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이 말 뜻은 바로 위치 측정이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여러 번의 그 측정을 했는데 그 측정의 표준 편차가 0이 된다는 얘기는 그 측정의 오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측정이 굉장히 정확하다면 어떻게 된다? 얘는 운동량 측정의 어떤 표준 편차라고 했으니까 여기 안 보여? 아 그래? 저 보여? 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 졸린 사람 여기 서 있어요, 그렇죠? 여기 서 있을래? 아 그래? 그래. 좋아. 어디? 이름 안 잘리나? 좋아. 다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힘센 애도 들어왔나 보자. 동서크 이따가 미국 가야 된다며요. 동서크 왔네, 동서크. 동서크 좋아. 동서크 그 미국 대학에서 뭐 그 미식 축구 강의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줌으로 안 된대요? 대답을 안 하네. 자, 체크한 보자. 좋아. 그래. 하여튼 자, 다 보이죠? 네. 동석이 안 된대요. 미식 축구 강의는 안 된대요. 자, 어쨌건 보자.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위치 측정이 정확할수록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표준 편차를 측정했는데 표준 편차가 무한히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정확하다면 표준 편차. 아니, 표준 편차가 아니고 누구에 대한 표준 편차예요? 바로 운동량이죠. 운동량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표준 편차가 무한대라는 얘기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주영이 키를 측정을 했는데 뭐 처음 측정할 때는 뭐 1m 80, 두 번째 측정할 때는 50cm, 세 번째 측정했더니 3m, 막 이래. 그럼 그 평균했더니 1.8m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표준 편차가 그렇게 커버리면 그걸 아무리 평균해서 데이터로 제시해도 듣는 사람이 믿을만 해요. 이거 너무 이상해. 이상하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해서 데이터는 나오는데 데이터가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이거 뭐 제대로 한 거 맞아?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반대는 반대겠죠. 역으로 얘가 무한대로 발산을 하면 얘가 또 0으로 수렴을 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양자역학적으로는 이렇게 엮여 있는 몇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엮여 있는 데이터들 사이에 이런 식의 표준 편차 사이에 이런 식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이걸 저 하이젠베르그가 수학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요. 증명을 하면서 이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는 거죠. 알겠죠? 그럼 이제 요거를 이 뭐냐면은 일반학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그냥 그 화학 1, 2, 3 여기에서는 이게 연습 문제로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냥 봅시다. 한 장 넘기시면요. 거기 몇 페이지 문제가 하나 나오냐면 연습 문제 15라는 게 있어요. 연습 문제 15. 자, 그거 한번 볼게요. 연습 문제 15. 자, 그 연습문제 15를 보시면 어떤 그 야구공이 있는데 얘가 0.146kg 정도가 된대요. 이게 아마 그 야구협회에서 이 공의 이 규정 공의 무게가 다 정의가 돼 있을 거거든요. 다 정의돼 있어요. 뭐 용구의 모든 그 규격들이 다 있는데
그게 아마 보통 미국이 아니, 그 야구가 미국 스포츠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원래 이게 파운드로 돼 있을 거야. 뭐 파운드나 온스로 돼 있을 건데 그걸 킬로그램으로 바꾸다 보니까 묘한 단위가 숫자가 나오죠. 뭐 여하튼 이런 야구공이 있는데 이 야구공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파장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미터의 가시광선을 사용했다. 야구공 속력의 불확실도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지금 이 문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거예요. 그 왜 그 여러분들 스포츠 선수들 프로 선수들 신인 드래프트라고 알아요? 이거 알아요? 좋아. 자 매년 스포츠에서 신인들이 등장하잖아요.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스포츠라고 알아요? 돈 걸고 막 경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스포츠. 맞아? 야구는 알아? 야구? 막 던지고 막 막대기로 때리고 그건 알죠? 참네. 그럼 이제 사실은 유명한 야구 선수 되면 뭐 사실은 재벌 되죠, 재벌. 그렇죠? 막 10년간 막 1,000억 계약 뭐 이렇게 되니까 뭐 하여튼 그런 선수들은 일종의 귀족이 돼버리는 건데 그런 것으로 이제 뭐냐면은 꿈을 갖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이 나중에 이제 그 뭐냐면은 그 프로 무대에 이제 등장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찰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각 구단마다 이걸 공고를 내요. 공고를 내면 큰 경기장에 이제 그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운동 열심히 했던 애들 혹은 이제 대학 졸업한 어떤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 다 와. 그럼 사실은 그 중고등학교까지 뛰면 뭐 몇몇 선수들은 유명해졌을 거고 그런 선수들은 사실은 진즉에 이런 관계자들의 눈에 띄어서 사실은 뭐일 수도 있냐면은 이미 계약이 끝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선수들, 혹은 유명해졌어도 관계자들이 그 실력을 한번 눈으로 보고 싶은 선수들을 이게 운동장 같은 데 모아.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투수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공을 잘 던지는지, 타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잘 때리는지가 슬쩍슬쩍 보는 거예요. 막 심하게 테스트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예를 들면 포수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을 이렇게 포수 글러브를 두고 여기 이제 투수가 이제 글러브 끼고 이제 이게 뭐냐면 공을 이렇게 퓨 던지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 요 뒤에 신인 드래프트의 관계자들이 요 뒤쪽에 그러니까 이 포수 뒤쪽에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요. 이렇게 옹기종기. 알겠어요? 옹기종기 앉아 있는 다음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뭘 하나 들고 있어. 이 뭐야? 스피드건. 어? 스피드건. 스피드건이 뭐야? 여기서 적외선 같은 걸 쏴요. 적외선 공 같은 걸 쏜 다음에 얘가 다시 맞고 이렇게 튕겨 사방팔방으로 튕겨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것의 일부를 측정을 해. 그러면 던진 파장하고 들어온 파장에 차이가 생기겠지. 뭐 때문에? 도플러 이펙트 때문에. 도플러 이펙트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날아온 적외선하고 다시 들어온 적외선의 차이가 있지. 그럼 그걸로 이 녀석이 대략의 스피드를 파악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딱 했는데 이 스피드건에 만약에 이제 146km 찍혔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90마일 정도 되는 건데 146km/h 이렇게 찍혔다. 그럼 얘는 바로 막 뽑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우와 하면서 이야 좋은 애 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막 이렇게 던지면 150 넘는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메이저리그 관계자들 다 앉아 있는 거지. 뭐 뜻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 상황을 지금 문제 만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쏘아내는 게 그 적외선 영역의 빛 혹은 가시광선의 영역의 빛을 이용해서 이 투수가 던지는 요 공의 스피드를 지금 요 스피드건으로 알아보고 있는 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 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문제로 만든 것이다. 주영 알겠죠? 그렇죠? 그래. 좋다. 주영이도 야구 좋아해요? 그래요? 그렇구나. 주영이도 야구 좋아해요? 주영이도 야구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자기 이름 뭐였더라? 그거 호원이 군 야구 좋아해요? 가끔 뭐. 여기는 야구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렇구나. 저 누구냐? 세원이는요? 세연? 자기 이름 세현.
자, 재현아 그래. 아, 재현이는 야구 좋아요? 아, 그래요? 아, 그냥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래. 그 여러분 작년 장명 선배 중에 재현이가 있었거든요. 자기도 재현이구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야구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야구 별로 안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축구도 별로 안 좋아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릴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야구 축구지만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구 축구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좀 부끄러워요. 여러분 저기 축구장에서 화염병 던져봤어요? 저 축구 졌다고 폭동 일으켜가지고 가게 약탈해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럼 축구 좋아한다고 하면 안 돼. 근데 무슨 말 하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구 좀 좋아하려면요, 고교 야구팀이 한 2,000개쯤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교 야구팀 2,000개쯤 있어서 각 초등학교보다 야구부가 다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자기 초등학교 때 다닐 때 야구부 있었던 학교 없지? 아, 있었어요. 아, 있었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좋아하는구나.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야구, 축구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땐 그런 게 있어. 딱히 뭘 안 좋아해. 아, 그건 빨리빨리 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냥.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좋아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면 다 잘해. 하여튼 좀 묘하고 독특한 나라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 자, 어쨌건 보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요 공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여기서 이 앞하고 여기다가 빛 에너지를 쪼여주는데, 이 빛 에너지의 파장이 바로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미터의 빛을 쪼여서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뭐냐면 구단 관계자가 들고 있는 스피드건에서 나오는 빛, 그게 지금 요 정도 영역의 파장을 갖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공의 상황을 알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속력의, 그럼 야구공 속력의 불확실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 투수가 던진 이 공 스피드를 알고 싶은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이런 문제에서 얘를 이제 어떻게 풀어내야 되느냐? 바로 이거겠죠. 요거. 자, 그럼 요거 이제 풀면, 자, 우선 첫 번째 1. 운동량 표준 편차. 자, 어떻게 구하냐면 델타 P인데, 자, 운동량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질량의 속력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근데 이때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건 뭐냐면 공이 날아간다고 했을 때 그 야구공이 포수글로브에 들어갔더니 막 갑자기 질량이 절반이 됐어. 이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지금 저 공의 질량은 거시적으로 항상 일정할 테니까 그 변화량에서 질량은 앞으로 빠져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량 표준 편차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관건은 여기에서 저 공의 위치 측정 표준 편차. 자, 원래는 이 표준 편차를 통계적으로 구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구한 걸 양자역학적으로 적용해야 맞는 건데, 보통은 그게 아니라 이 위치 측정의 표준 편차를 바로 요렇게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바로 사용하는 광원의 파장을, 그걸 위치 측정의 표준 편차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근사적으로 이럴 거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위치 측정의 표준 편차가 될 수 있을까요? 주영? 이게 왜 위치 측정의 표준 편차가 될까요? 자, 영어 단어에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이건 어구예요. 왜 영어에 무슨 어구라는 거 있잖아요. 구문 이런 게 있잖아요. 어구. 룰업썸이라고 하나의 단어로 써요. 무슨 뜻이에요? 영어 영한사전 찾으면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대충이라는 뜻이에요. 대충. 룰업썸이. 이게 왜 대충이냐면 썸이 뭐예요? 엄지손가락. 룰은요? 자. 이게 왜 대충이냐? 여러분 왜 그 1m는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죠. 몇 미터를 몇 시간으로 나눈 걸 뭐 이렇게 1m 이렇게 정하잖아요. 근데 그런 물리학적인 정의가 있기 전에 서양 사람들이 많이 썼던 길이 단위가 뭐예요? 특히나 이제 서구인들이 많이 썼던 게 뭐 피트, 인치 뭐 이런 거잖아요. 이때 서구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위 체계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요거. 이 엄지손가락에서 요 한 마디 있죠. 첫 번째 한 마디를 이 서양인들은 그 길이 측정의 기본 단위로 삼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선분이 있는데 이 선분을 이 엄지손가락 한 마디로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이렇게 셌다고. 이게 나중에 조금 체계화돼서 피트, 인치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게 엄지손가락 한 마디면 이거 자체도 사람마다 다 다를 뿐더러 얘를 이렇게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오차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큰 오차는 모든 길이가 여기 있는 엄지손가락 한 마디에 대해서 정확한 배수가 되겠어요? 정확한 배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어요. 거의 없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측정을 하는데 요만큼 부족하거나 요만큼 남거나 막 이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길이를 측정할 때 적어도 한 손가락이 정해진 다음 그 녀석에 대한 정확한 배수면 상관이 없는데 가장 마지막 끝에서 보통은 약간 남거나 약간 모자르거나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길이를 측정하게 될 때 이만큼이 항상 오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길이 측정해서 그걸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재는 건 정확한 측정이겠어요? 대충 하는 측정이겠어요? 대충이겠지. 그래서 이게 영어 단어에서 대충이라는 그 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 이 길이를 측정하는 기본 단위, 그 기본 단위만큼이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측정의 오차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파장의 빛을 가지고 이 녀석의 위치나 혹은 뭐 아니면은 뭐 속력을 측정하려고 할 때 이 단위만큼은 항상 조금 더 측정할 수도 있고 덜 측정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 측정의 표준 편차라고 근사적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것을 가지고 저기에 불확정성 원리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델타 x, 델타 p는 2분의 h 바 다시 쓰면 4파이분의 h죠. 그럼 이때 여기하고 여기에 이 사실들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여기에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 그 다음에 운동량 표준 편차는 저 질량 0.146kg 곱하기 델타 V가 4파이분의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이렇게 되는 방정식을 풀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이것도 있고 숫자가 다 있으니까 또르르 나누면 여기 있는 이 델타 V를 대강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좀 해보면 그 값이 대략 어느 정도냐면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대략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 미터 퍼 세크 정도가 나오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신인 선수가 던진 야구공의 속력을 측정을 했는데 그게 대략 한 140km per hour 정도 나오더라. 그런데 그거의 어떤 양자역학적 오차는 이 정도밖에 안 나니까 바로 스피드건으로 측정한 그 속력은 충분히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뭐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믿을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대부분의 거시적인 물체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식의 결과들이 나오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나 뭐 원자 이런 정도의 미시적 입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표준 편차를 계산했을 때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진짜 1학년 때 이런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시험에. 근데 2학년 때 이게 나와요.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뭐로?
영어로 나온다. 알겠죠? 0으로 나오고 그 다음 또 한 번 발전할 수 있는 건 이 표준 편차를 이렇게 대강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진짜 표준 편차를 구하게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진짜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건 뒤에서 양자역학 도입에서부터 좀 공부를 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보시냐? 95페이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갑시다. 자, 여기 줄게요. 자, 그 다음 해볼 거는 5번째.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슈레딩거는 19세기에서 이제 20세기 초반까지 살았던 분이신데, 이거 한 100년 전 분이죠. 그래서 되게 옛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물리학과 과목을 하나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전자기학 과목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그해 그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신 교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은퇴하시는 교수님. 연세가 얼마나 많으냐면 바로 슈레딩거에게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슈레딩거에게 박사학위를 한 분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갖고 진짜 완전 할아버지여가지고요. 수업할 때 막 이렇게 하세요. 진짜로 수업을. 막 수업 듣다가 모든 학생들이 저 쓰러지신 거 아니야? 쓰러진 거 아니야? 그저 그럴 정도로 완전 왕 할아버지셨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진짜 수업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든지 있잖아요. 그 마지막 수업이라 그런지 진짜 정말 이렇게 성심성의껏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요. 학기가 끝났어요. 마지막 수업도 끝났고 그 다음에 심지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쳐서 성적 처리 다 끝났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몇 월 며칠 날 수업을 하겠다. 그러니 관심 있는 사람은 와서 들어라. 이렇게까지 하셨던 교수님이에요. 당연히 난 안 갔지만 왜냐면 내가 듣기에는 너무 어려운 수업이었거든요. 물리학과의 전자기억 수업이라 수학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들을 만한 건 아니었는데 근데 어영부영 B- 겨우 받았거든요. 겨우 비만해서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재수강 꿈도 못 꾸고 하여튼 그런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갔는데 갑자기 그 교수님이 막 슈레딩거 하면 항상 생각이 나요. 네, 하여튼 그렇다. 벌써 지금 한 20년도 더 전 얘기니까 돌아가 죽겠네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랬다. 자, 봅시다. 자, 우선 5.1. 자, 이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바로 양자역학과 관련된 가장 개념화되어 중요한 수식을 하나 제안한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 슈레딩거가 어떻게 제안하게 되는지 약간 맛보기로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지금 보여드리는 얘기는 진짜 슈레딩거가 이랬다가 아니라요. 실제 이런 수준의 물리학자들은 거의 수학자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그 수학적 논리는 일반인들이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모든 수학적인 논리를 다 말씀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 정도에서 따라갈 수 있는 수식 정도만 보여드리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그래서 이 슈레딩거의 직관. 어떻게 이런 수식을 제안하게 되었을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디를 자유로이 움직이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입자의 물질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D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1D. 그러니까 1D는 무슨 표현이에요? 원 디멘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선상에서 어떤 물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쳐보잔 말이죠. 그럼 그 녀석의 물질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 램다는 mv분의 h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h는 플랑크 상수, m은 그 녀석의 질량, v는 속력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두 번째 저 물질파를 표현하는 수식을 좀 제시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질파를 표현하는 그 수식, 걔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 것이냐? 바로 파이라고 쓰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아이고 잘 안 써지냐? 웨이브 펑션. 자,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파동 함수라고 하자 이런 말이죠. 자, 이때 이 파동 함수의 변수는 x일 거예요. 왜냐하면 1차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니까 변수가 몇 개? 하나만 있겠죠. 그래서 1차원 수직선상의 위치를 표현하는 그 좌표를 그냥 x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x는 바로 좌표입니다. 1차원 좌표입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런 꼴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 보이죠? 자, 그러면 요 수식의 의미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수식의 의미는 이런 거겠죠. 이업 해서 이업 x 0, 자, 파이 x 라고 하면 저 녀석의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인 그래프라고 보는 건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좌표, 이 좌표 값이 각각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2분의 램다. 그 다음에 여기가 램다라는 어떤 거리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값, 이 함수 값이 뭐가 된다? 바로 a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이 수식만 딱 놓고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램다가 이게 바로 파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a가 바로 진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파장이라고 한 게 지금 뭐 그 입자의 물질파가 바로 파장이 되는 상황을 지금 수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이건 어떤 입자인데 그 입자가 어떤 물질파를 내려면 그 물질파와 관련된 수식을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거 그러면 3 파이 x의 수리적 성격을 좀 살펴봅시다. 자, 그럼 이때 얘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파동 함수를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앞에 상수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람다분의 2파이 x인데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 안에 상수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2파이 오버 램다. 그 다음에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뀔 거고요.
무슨 말 알겠죠? 예, 크게 어렵지 않은 미분이죠. 그 다음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게 미분까지 가면 자 어떻게 될 거냐? 뭐 A는 그대로인데 요게 한 번 더 나오면서 2파이 오버 램다 하고 사인이 뭐가 되죠? 코사인이 되겠죠. 여기다가 써야 되겠다. 얘를 한 다음에 제곱이 되고 A의 코사인은 다시 사인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미분은 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동함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초월함수로 잡으면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한 결과가 좀 묘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재밌게도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얘가 뭐랑 일치하게 돼요? 바로 얘랑 일치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쟤를 다시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램다분의 2파이 제곱에 다시 파이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슈레딩거가 어떤 입자를 그 물질파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물질파로 표현하는 그 입자와 관련된 파동함수는 이런 이상한 수리적 성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면 원래의 꼴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앞에 이상한 상수들이 막 붙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묘한 수리적 성격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서 네 번째 그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그럼 이놈의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또 한번 나타내 보고 싶은데, 자, 그걸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겠느냐? 자, 저기서 아까 맨 처음 요 입자의 물질파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죠. 그럼 이제 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램다는 mv분의 h고요. 맞죠? 맞죠? 그럼 얘는 다른 표현으로 쓰면 바로 p분의 h가 될 거예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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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걸 양변을 제곱 한번 해보죠. 제곱. 뭐 하자고요? 제곱. 제곱하면 램다 제곱은 h 제곱에 p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럼 이 짓을 왜 한 거냐면 바로 2m으로 나누어 보려고요. 보이죠? 그래서 이 파장, 물질 파장을 제곱, 혹은 물질파라고 해도 되고 그 물질파의 파장이라고 해도 되고 뭐래도 상관없겠어요? 그럼 이제 그 녀석을 제곱하면 바로 플랑크 상수 제곱에 여기 있는 운동량 제곱이 되는데 운동량 제곱에 이렇게 질량의 2배를 한 걸 위아래로 나눠줘도 여전히 등호는 성립하겠죠. 맞나요? 그럼 이 짓을 왜 한 걸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만큼이 뭐가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K가 되기 때문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 이 K가 뭡니까? 바로 운동 에너지요. 그래서 드브로이 물질파 수식으로 어떤 그 물질파를 그 녀석의 선 운동량이랑 연결할 수도 있지만 그 선 운동량을 이런 식으로 운동 에너지랑 연결 지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하는 게 편리한 게 이 앞에 상수가 어떤 게 붙어요? 어차피 이 파이 자체는 그냥 상수잖아요. 그럼 상수니까 뭐 이게 곱해지면은 그냥 곱해지면 이것도 그냥 상수가 되는데 람다도 그냥 그래서 바로 람다로 쓰이는 게 아니라 람다의 제곱이 쓰이는 거고 그 람다의 제곱을 표현하려면 그거는 운동량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람다의 제곱은 운동 에너지로 표현을 할 경우 표현이 깔끔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램다 왜요? 쌤 저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내가 뭐 그게 빠졌구나. 아유 이게 진즉 얘기해 주죠. 아 정말 지금 이게 막 놀리고 있었죠 속으로. 아 진짜 사람들 너무 과학적이야. 자 EM이 빠졌네요. EM 저기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상수 묶음에다가 넣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요만큼을 여기다가 쏙 넣어보자 이런 말이지. 그럼 이제 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최종적으로 이제 얘를 여기 넣으면 이제 여기 지울게요. 아니 어디 지울까? 그래.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싹 지우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이 자리에다가 얘를 싹 넣어서 표현을 해주면 그게 바로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표현이 될 겁니다. 바로 d 제곱 파이 x의 오버 dx 제곱. 파동함수의 이계 미분 함수죠. 얘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2m 2k 오버 h 바의 제곱 그리고 파이 x 이런 걸로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넘겨서 얘를 마이너스 2m분의 h바 제곱 그 다음 d 제곱의 파이 x dx 제곱은 2k의 파이 x 이런 꼴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죠? 그냥 이 수식은 진짜로 이 계산 결과를 여기서 넣으면 뭐 이렇게 2파이도 있고 뭐 질량도 있고 오로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간단하게 표현한 게 이거고요. 요거를 이제 또 수학자들이 눈에 보기 좋은 꼴로 바꾼 게 요 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죠? 이 생각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그 다음 5. 이 양자역학에서 진짜로 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아퍼레이터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 번역은 연산자입니다. 근데 이 연산자라는 개념은요, 사실 양자역학적 개념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뭐냐면은 양자역학적인 파동함수가만 있는 게 아니라 고전역학적인 파동함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전역학적 파동함수에 이미 오퍼레이터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오퍼레이터라는 개념은 물리학자가 먼저 만들었다기보다는 수학자들이 먼저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어디서? 매트릭스. 매트릭스 우리말로 뭐예요? 행렬이에요. 행렬. 무슨 말 알겠어요? 행렬에서 사실은 이 연산자라는 개념을 수학자들이 먼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행렬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막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그냥 간단하게 2x2 행렬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이제 어떤 A, B, C, D 이런 꼴의 행렬이 있는데 여기에 곱하기 X, Y, Z, W 이런 연산을 막 해요. 그럼 이때 여기 들어있는 요 숫자들의 어떤 특징, 수학적인 어떤 특징들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요. 바로 짜잔 한 다음에 짜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행렬 안 배워봤어요? 배웠죠? 저 행렬 배웠죠. 그래. 근데 왜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래?
그래, 알고 있죠? 그래. 영영이는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래서 왜 뭐 정석 같은 거 보면 막 숫자 대충 주고 뭐 이렇게 되는 K 구하시오 뭐 A, B, C, D 구하시오 뭐 그런 연습 문제 억수로 많잖아. 해본 적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어떤 계산 결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잘 보면 자 그냥 이거는요 어떤 행렬이라는 어떤 수학적 관계의 그냥 상수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상수배가 아니라 이 행렬의 고배 연산을 해야 되죠. 그냥 상수배 하는 것과 행렬의 고배 연산은 당연히 같은 계산이에요. 당연히 다른 계산이에요. 억수로 다른데 그게 묘하게 등호가 되는 이런 묘한 행렬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왜 이런 말 쓰는데 얘를 수학에서 아마 고유치 이런 말을 썼을 텐데 고유치? 이런 말 안 써요? 수학 시간에? 그 다음에 얘를 고유행렬 뭐 이런 식의 말을 쓰는데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자, 그래 하여튼 그래 하여튼 원래 이게 이런 걸 선형대에서 배우게 돼 있다고 무슨 말 알겠죠? 뭐 여하튼 알겠죠? 이때 이런 행렬의 어떤 그 관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이제 수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행렬에서의 계산 방식과 이런 미분 방정식에서의 어떤 계산 방식의 유사점을 찾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바로 지금 보시다시피 이 행렬이 그대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걸 이 수식상에서 그냥 이게 여기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상수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렬에 대한 x, y, z, w에 대한 묘하게 연산이 되는 요거 이걸 이거다라고 시각적으로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렬 계산에서 어떤 행렬을 곱했더니 상수배 나오고 다시 어떤 행렬로 돌아오더라. 그거를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에다가 이런 연산을 했더니 어떤 상수배에 원래대로 돌아오더라.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시각적으로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계산 방식을 뭐라고 한다? 연산자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계산으로부터 이제 수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동함수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웨이브 펑션 파동함수 파이 x에 대하여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d 제곱 dx 제곱은 그 운동 에너지 그게 지금 EK였잖아요. 를 알게 해주는 연산자다 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알겠죠? 시각적으로 저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럼 아시다시피 운동 에너지 하면 또 뺄 수 없는 에너지 있죠. 뭐 운동 에너지 하면 뺄 수 없는 어떤 에너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운동 에너지 하면 항상 나오는 에너지. 바로 위치 에너지요.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다음 뭐 될 테니까. 역학적 에너지 될 테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다면 그럼 이게 운동 에너지 연산자면 그러면 위치 에너지 연산자도 있겠구나.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 위치 에너지 연산자 를 Vx라고 써준 거예요.
이용하면 뭘 할 수 있다? 그 입자의 위치 에너지 역시 알 수 있겠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도 어떤 파동 함수의 연산자 계산을 했더니 어떤 상수가 나오고 이 연산자에 해당하는 물리량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파동 함수로 돌아오죠. 그럼 여기에 있는 위치 에너지 연산자도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위치 에너지 연산자를 바로 그 파동 함수에 연산을 해요. 알겠죠? 그랬더니 어떤 상수가 나오고 다시 파동 함수로 돌아올 거다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이 P는 이건 바로 운동 위치 에너지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고전역학적으로 이런 걸 알아요. 자, 운동 에너지는 사실은 그 고전역학적 관점으로 어떻게들 표현돼요? 2분의 1 mv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i 오메가 제곱은 무슨 운동 에너지죠? 회전 운동 에너지죠. i는 관성 모멘트고 오메가는 그거 각속도잖아요.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운동 에너지는요. 이런 운동 에너지는 시스템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어 운동 에너지는 시스템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움직이는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밥솥에 있는 어떤 쌀 안에서 움직이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 표현과 그냥 저 우주 바깥에서 움직이고 있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 표현은 다 그냥 이 표현이에요. 그냥 똑같은 표현이에요. 달리 표현돼요. 똑같이 표현돼요. 똑같이 표현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운동 에너지는 그 입자가 이 시스템에 있건 저 시스템에 있건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2n분의 p제곱 이렇게 아니면은 2i분의 l제곱 이렇게 표현된다고. 이게 다라고 하겠어. 운동 에너지는. 즉 이 입자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냥 이런 알갱이건 지금 태양에서 막 핵융합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입자건 관계없이 운동 에너지는 무조건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그렇다면 양자역학적으로도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는 오퍼레이터는 항상 이런 걸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시스템에 관계없이. 그런데 위치 에너지는요. 시스템에 따라서 다 똑같이 표현돼요. 시스템에 따라 다 달리 표현돼요. 위치 에너지는. 시스템에 따라서 다 달리 표현되죠. 예를 들면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위치 에너지 수식 뭐야? mgh 알겠어요? 근데 만류인력 에너지는 g의 r분의 m1 m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용수철은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어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쿨록 인력은 쿨록 인력 그럼 k의 r분의 q1 q2 다 다르네. 무슨 말이야?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 위치 에너지는 R의 6승 빼기 R의 12승 아니 거꾸로인가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되게 다양하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상황마다 달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위치 에너지 연산자도 하나로 정해져 있겠어? 상황마다 다 다르겠어? 상황마다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면 이 그때그때 다른 이 위치 에너지 연산자에 대한 일반적인 계산 방식 그런 건 여러분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런 건 안 나온다. 그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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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그래서 요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렇다면 이때 여기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 지울게요.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알겠죠? 요것만 하고 자 싹 지우면 어떻게 되느냐 6그 입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부터 안 되겠다. 쉬었다 해야 되겠습니다. 끊어야 되겠죠. 여기 녹화 때문에. 오케이, 됐다. 그럼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예. 끊어야 되겠다. 좋아. 별 이상 없었죠. 이 녹화할 때. 세현? 호환. 호원. 세현이 누구야? 호원. 알겠죠? 호원. 그래. 혹시 화가 중에 호환미로라고 알아요? 네. 호환미로라는 화가가 있거든요. 처음 들어봐요. 그래요? 무지막지한 화 같네. 자,